네. 자, 38회 이론 평가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 하면은 자산부채 자본이죠.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맞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이거 틀렸네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죠.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거 뒤바뀌었군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요 두 개가 서로 뒤바뀌었어요.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취득 시 여러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 모두 포함하면 됩니다. 기계대금이 500이고 설치비 포함해야 되고 기계 운송비용도 포함해야 됩니다. 시운전비도 포함해야 됩니다. 운송 관련 보험료? 다 포함해야 되겠네요. 운송과 관련된 보험료라는 건 아까 이 운송하는 거기에 대한 보험료니까 모두 더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520만 원이네요. 모두 더하면. 맞죠? 네. 뭐가 하나라도 좀 빠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두 더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다음은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문제 여러 번 해봤죠, 우리. 자, 상품 관련해서 매출원가를 구하라 또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단기 매입액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T 계정을 하나 그려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 자리가 여기잖아요. 세 군데를 채우면 돼요. 이렇게 세 군데를. 자, 기초 50만원 여기 채우시고 그 다음에 매입액 여기 400만원 여기 채우시고 그러면 차변 완성됐죠? 차변 합계 450만원입니다. 자, 대변에 여기 매출원가가 어디 갔나요? 매출원가는 모르고 순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을 알면 그 매출원가가 나오죠. 500에서 80을 빼면 420만원. 그래서 450이 되기 위해서는 기말상품 재고액은 30만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T계정 그려가지고 칸 채워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에 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정리 누락사항이다.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특허권에 대한 당기분 상각을 누락시켰네요. 자, 그러면 특허권의 당기분 상각을 만약에 하면은 뭐예요? 차변이 비용 발생이죠. 비용 발생.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고 우리 이런 그 특허권 같은 건 뭐죠? 무형자산 상각비.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는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그리고 대변은 뭐예요? 대변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자산을 바로 감소시키죠. 직접 상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산 감소. 자, 누락시켰습니다. 비용 발생과 자산 감소를 누락시킨 거예요. 1번 유동자산이 과대. 여기 자산이 지금 특허권인데 특허권 비유동이죠. 유동이 아닙니다. 틀렸고. 2번 무형자산이 과소. 자, 무형자산이 특허권인데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누락시켰기 때문에 과대가 됐죠.
당기순이익이 과소,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익은 커져버리죠. 과소가 아니라 과대. 비유동 자산이 과대. 4번이 맞았네요. 왜 그러죠? 이 특허권이라는 비유동 자산의 감소를 누락시켰으니까 과대하게 표시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만 알면 다 할 수 있죠. 급여, 수도광열비, 접대비, 세금과 공과금. 네, 여기까지네요. 이자 비용과 잡손실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 그래서 이 4개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만원, 35만원, 115만원. 2번이군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이익잉여금은 5만원이다. 이익잉여금 5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재무상태표니까 이익잉여금 여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XX 해놨네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항상 일치하죠. 대변에는 부채가 여기서부터 여기죠. 예. 아무튼 요 대변에 있는 175만원 합계해서 요거 다 빼면 되죠. 175만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서 175만원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5만원에서 빼봅니다. 70이네요. 170만원을 빼보니까 5만원이네요. 5만원. 이익잉여금은 5만원 맞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군요. 자, 2번 유동자산은 75만원이다. 여기서 유동자산은 여기서부터 상품까지 재고자산까지가 유동이죠. 115만원이다. 네, 틀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는군요. 유동자산이 115만원이 됩니다. 투자자산은 10만원이다. 이 장기 투자증권 요게 투자자산이죠. 맞고. 비유동자산은 60만원이다. 비유동자산은 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두 개죠. 6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다음에 7번 총계정 원장 자료를 바탕으로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걸 보고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2월 대손 충당금이 전기 2월이 13만원이 있었어요. 7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이게 뭐예요? 3만원이 대손이 발생한 거죠. 요 7월 6일 날은 대손 발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2월 31일이 되어서 10만원을 추가 설정했네요. 10만원을 추가 설정했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분계가 10만원을 추가 설정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10만원이 남아있는데 결산정리 분계하기 전에 전기 2월 13만원에서 7월 6일날 대손 처리하면서 3만원이 없어졌으니까 10만원을 추가 설정하면서 기존의 10만원과 더해서 차기로 20만원이 2월 됐어요. 20만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대손 추정액은 20만원이에요. 대손 추정액이라 하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대손 충당금이 설정을 하는 것이죠. 대손 추정액만큼. 그래서 차기로 2월 되는 대손 충당금이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기 때문에 대손 추정액은 20만 원이고 추가 설정한 거는 10만 원이고 여기 결산 전에 남아있던 10만 원하고 더해져서 20만 원이 차기로 이월되는 것이니까 대손 추정액은 20만 원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네, 다음은 8번. 다음 결산정리 사항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이연이면 선자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무조건 네,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자가 아닌 것은 전부 탈락이에요. 미수분 탈락, 미지급금 탈락. 자, 1번과 3번이 선자인데 이 앞에 우리가 지금 비용인가요? 수익인가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탈락. 답이 3번. 이자 수익 선수분을 계상한다. 이게 수익의 이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연에 관한 이런 문제 스타일은요, 이렇게 암기한 것을 딱 적용하면은 개운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연 하면 선자로 시작돼야 됩니다. 개정 과목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수익의 이연이라면 내용이 수익이어야 돼. 그런데 1번은 보험료라 했다. 보험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1번은 비용의 이연이에요. 1번은 비용의 이연, 3번이 수익의 이연. 그러면 2번은 뭔지 한번 볼까요? 임대료 미수 수익 미수분을 계상한다. 이건 뭐냐면 임대료가 수익이죠. 수익 발생. 발생이니까 미자 돌리. 그러면 4번은 뭔가 볼까요? 이자 비용, 비용이죠. 미지급분 계상. 비용 발생. 4번은 비용 발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 2, 3, 4번 보기가 4가지가 다 여기 있어요. 1번은 비용의 이연, 2번은 수익의 발생, 3번은 지금 수익의 이연, 4번은 비용의 발생이다. 다음 9번 문제요.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감가상각. 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말하는 거죠. 자, 1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왜 감가상각비가 수익, 비용, 대응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정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건물을 생각해봐요. 건물을 10억에 취득을 했다. 그 10억을 단기에 취득을 했다. 그래서 10억을 전부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할 텐데 그 건물은 앞으로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30년간 나오잖아요. 그 건물에서. 그러니까 수익은 30년 동안 발생을 하는데 비용은 단기에 전부 비용 처리한다?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 사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서 내용연수라고 하는 걸 정하죠. 그 내용연수만큼으로 그 기간만큼 취득원가를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고 있죠. 그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자, 1번 맞아요. 2번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란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금액 맞죠?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여러분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죠. 그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것이 결국에 내용연수 동안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에요. 2번 맞죠? 3번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는 총 금액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총 금액은 같습니다. 네, 총 금액, 감가상각을 하는 총 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옳지 않아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맞았겠죠.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을 그래프로 그릴 때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나눴을 때 첫 해에 여기가 금액이에요. 세로축이 금액. 첫 해에 많은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이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 묶어서 하는 명칭이 있는데 정률법이나 그 연수합계법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점점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10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매도가능증권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결산분계로 오른 것은 이랬네요. 자, 매도가능증권 문제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보통 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FOT 1급에. 네, 그런데 매도가능증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성격이 달라요. 거기 단기매매증권하고. 자, 19년 8월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서울의 주식 10,000주를 한 주당 1,000원에 현금 취득합니다. 1,000만 원이죠. 19년 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을 계상했답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1,000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평가가 된 거죠. 2020년 말 현재 서울의 주식 한 주당 1,200원으로 평가를 또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현재 있는데 그 다음 결산 때는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반전이. 자, 880만 원이었으면은 지금 한 주당 1,200만 원 아니요 1,200원이면 만 주니까 얼마예요? 1,200만 원이 된 거죠. 1,200만 원. 그러면 이 차익이 얼마입니까? 320인가요? 320이죠. 320만 원만큼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것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다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의 손익이나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320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120 빼고 200만 원만 인식하게 돼요. 200만 원만.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120,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200 이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320만 원의 매도가능증권의 자산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200만 인식을 합니다. 그럼 120은 뭐였어요? 전기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차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이란 말이죠.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기 거래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자,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이랬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재화나 과세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사람 현지. 자, 나머지 사람 맞는가 보세요.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맞았어요. 다음,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로 보는 거야. 네, 대표자 변경이죠. 다음,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 등록을 할 수 있어. 네,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할 경우 직권 등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맞아요. 1번 현지가 틀렸다.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거. 네, 특허권을 대여했네요. 과세죠. 용역의 제공, 용역의 공급이죠. 네.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했으니까 1번은 용역의 공급. 2번 담보의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전답을 임대하는 거, 네, 논밭이죠. 이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공급했다, 상품권을 팔았다 이거예요. 이거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상품권은 언제 공급으로 보느냐면 상품권을 현물과 교환해 갈 때 그때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수출을 하면 영세율 적용됩니다. 왜?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예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면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만 영세율 적용을 못 받아요. 이거 틀렸고, 그래서 2번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 내국인이나 우리 내국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주면 우리도 해줍니다.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1, 2번 틀렸어요. 3번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고는 건설업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거래 상대방은 당연히 국외가 되죠. 대금 결제 방법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영세율 적용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이 맞는 거네요. 4번이. 자, 그래서
이 내국신용장 개설은요, 과세기 해설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 영세를 25일이군요. 과세기간 종료일 25일이니까 신고 납부일까지네요. 신고 납부일까지. 그렇죠. 신고 납부일까지. 그래서 30일이 아니다. 신고 납부일까지. 과세기간 종료일 신고 납부일까지는 내국신용장 개설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다. 25일. 신고 납부일이 25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지선다 문제라는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번의 보기가 맞기 때문에 뭐 여러분 4번이 답이라는 걸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거니까 부가세가 포함되면 안 되죠. 자,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여기 날짜가 없으니까 날짜 체크할 필요는 없겠고요. 외상 판매액에 수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도 과세 표준이에요. 요거 과세 표준 모두 해당이 됩니다. 할부 판매액도 과세 표준이죠. 토지 매각 이거는 면세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아니죠. 담보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니까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1,430만 원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면 이랬습니다. 자,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구하라는 것이죠. 모든 거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네. 자, 원단 매입액이면 원재료를 산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금액입니다. 원단 매입세액 공제 가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죠. 업무용 9인승 승합차. 자, 8인승까지만 안 됩니다. 9인승은 가능해요. 차량 유지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9인승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해당이 돼서 1,300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8회 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네,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11번에요. 개인 사업자는 그런데 법인. 네, 여기서는 이제 법인의 경우도 있으니까. 네.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개인 사업자가 상속이 되면 그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상속했으면 사망하고 뭐 자식이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폐업인가요? 아니면 정정사인가요? 정정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상속자가 정정 신고해가지고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의 정정 사유가 된다. 이게 지금 그 얘기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풀이를 마치겠습니다.